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협상 전문가 류지연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협상을 하실 때 주로 갑을 관계다, 누구는 갑이다, 나는 을이다, 아니면 나는 병이다, 갑을 관계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협상을 할 때 이 협상력을 나타내는 그런 용어로 우리는 흔히들 갑이다, 을이다, 갑을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물음이 뒤따르게 됩니다. 어떨 때 나는 갑이고 어떨 때 나는 을일까? 나는 어떻게 해야만 갑이 되고 어떻게 하면 을의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 또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을의 상황인데 갑을 상황에서 나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와 관련돼서 물음이 뒤따르게 됩니다. 오늘은 이 갑을 관계와 관련돼서 협상 관점에서 조금 더 구조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갑이다, 을이다. 누가 갑이 될까요? 돈이 많으면 갑일까요? 기업에서는 구매팀과 세일즈팀. 기본적으로 구매팀이 절대적인 갑이고요. 세일즈를 하는 사람들은 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구매팀이라고 해서 무조건 갑이다, 또 세일즈라고 해서 무조건 을이다 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사례를 조금 구체적인 케이스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9년 7월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반도체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시킨다고 전격적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로린 롤리미드라는 소재들을 대부분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한일 관계가 악화되자 일본 경제산업성에서는 의도적으로 한국의 핵심 기업들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이 세 가지 품목을 원천적으로 수출 제한을 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S전자나 반도체 기업들은 아주 치명적인 손실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특히 고순도 불화수소의 경우에는 일본 기업만이 전 세계적으로 그 정도 수준의 고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 심지어 그룹의 총수까지 곧바로 일본으로 건너가서 협상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런 수출 규제를 했기 때문에 한 기업이 간다고 해서 이 수출 규제를 단시간에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는 절대적인 슈퍼갑으로 군림했던 기업의 반도체 기업의 구매팀들조차도 쩔쩔매기 시작합니다. 기존에는 굉장히 많은 구매력을, 굉장히 큰 구매력을 바탕으로 아주 많은 수량과 매출액을 보장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구매팀은 절대적인 갑의 위치에 있었는데 대안이 없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는 구매팀도 오히려 제발 좀 우리에게 이 제품들, 소재들을 공급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처절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구매팀이 갑이고 세일즈 공급팀이 을이지만 사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본인들이 여러 대안들을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을 때만 갑의 위치에 있을 수 있지 모든 대안들이 전부 다 끊기고 A라는 기업이 아니면 내가 그 제품을 소싱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구매팀도 오히려 을의 포지션에서 구걸을 하면서 아주 낮은 자세에서 협상을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협상 결렬 대안이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우리나라 정부와 이 기업, 해당 기업에서는 어떻게 하면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를 함과 동시에 이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일본 기업의 의존도로부터 탈피를 해서
우리가 스스로 이 소재들을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제3의 국가로부터 이 소재들을 수입을 할 수 있을지 이 협상 결렬 대안을 빠르게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산업통상부는 소재 부품 의존도를 탈피하려는 구체적인 플랜을 짜기 시작하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시급한 20개 제품의 품종에 대해서는 1년 안에 생산을 해내겠다라는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기업 측들과 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플랜 B를 가동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특히 반도체 생산의 핵심적인 소재라 말씀드렸던 이 액체 불화수소는 결국은 이런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사건이 터진 지 6개월 만에 2020년 1월 고순도 액체 불화수소가 우리나라에서도 생산될 수 있는 능력을 완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은 이 사례에서 보듯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갑의 포지션에서도 오히려 을의 포지션에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대안이 반드시 확보된 상태에서 우리는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었는데요. 오히려 이제 이때부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오히려 일본 기업을 압박을 하면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협상적으로 상대방에게 아주 유리한 조건들을 이끌어내면서 압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우리나라도 이런 액체 불화수소의 생산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굳이 일본 기업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플랜 B가 확실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딜이 깨지더라도 두려움과 리스크가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됐다는 것이죠. 자, 협상 테이블에서 승자협상법과 관련돼서 우리가 반드시 협상을 하기 전에 사전에 완비를 해야 되는 첫 번째 팩터는 바로 협상 결렬 대안, 즉 협상 용어로는 우리는 이를 베트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트나가 확보되어 있는지 베트나가 확보되어 있지 않는지에 따라서 협상력의 결정적인 차이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베트나는요, 협상학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한 개인데요. 영어로는 Best Alternative to Negotiated Agreement의 약자, 즉 이번 협상이 결렬됐을 때 취할 수 있는 이 최선의 대안을 우리는 베트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 기업별로도 이 베트나를 확보를 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위의 상황에서 내가 협상을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아주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한 개가 바로 센트럴이라는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 협상 전략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창원에서 무려 3대째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센트럴 그룹이 있습니다. 이 센트럴 그룹은 오랫동안 국내 완성차 업체에 자동차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런 협상 결렬 대안 없이 내수용 시장에만 급급해서 자동차 부품을 제조해서 공급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플랜 B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자주 초래됐다는 것이죠. 협상력도 점점 줄어들고 제품 단가를 확보하기도 점점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기업의 존폐가 오로지 한국에 있는 완성차 업체에 의존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업 내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갖추면서도 협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지 이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플랜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이 국내 완성차 업체의 의존도를 탈피해서 이 플랜 B, 즉 베트나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하면서 그 첫 번째 투자로 대규모의 R&D 집중 투자를 하면서
해외 수출을 할 수 있는 제품을 본격적으로 생산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국내 시장만 보고 있다가 이후에는 북미 시장과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하고요. 특히 아시아 시장 중에서도 애프터마켓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척을 하면서 베트남 다낭에 공장을 설립하고 독일과 R&D 합작 법인을 만들고 북미에서는 테슬라에게도 실제로 제품을 공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해외 시장에서 의미 있는 베트나를 확보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센트럴 그룹은 국내에 집중된 역량을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R&D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시장 개척을 통해서 탄탄한 베트나를 만들어 나갔고요. 이를 통해서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일궈내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출 비중을 40%까지 높여나가는 그런 비즈니스 전략을 펼쳐나갔습니다. 이 비즈니스의 장기적인 플랜의 핵심도 역시 한 곳의 의존도를 탈피를 해서 어떻게 하면 협상 결렬 대안을 확보하고 이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비즈니스 플랜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 베트남과 관련돼서 협상에 있어서 협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두 가지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베트나를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즉, 반드시 협상을 하기 전에 이번 딜이 깨지면 내가 어떤 플랜 B를 손에 쥐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반대로 이번 딜이 결렬됐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이 베트나, 플랜 B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고 이 가급적 상대방은 나의 베트나,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이 베트나를 찾기 힘들게 만들면 이 두 가지가 엔드 조건으로 성립이 되면 훨씬 더 강력하게 협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죠. 첫 번째, 나는 플랜 B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상대방은 나의 플랜 B를 확보하기 힘들게 만들다. 이 두 가지가 엔드 조건이면 당연히 협상력은 강화될 것입니다. 특히 이 두 번째 문장의 핵심이죠. 상대방이 나의 베트나를 찾기 힘들게 만들라. 이를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바로 이 대체 불가능성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존재들, 이 세상의 모든 잘 팔리는 서비스와 제품,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분야에서든 이 대체 불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아니면 안 돼. 저 기업이 아니면 안 돼. 저 제품이 아니면 안 돼. 라는 인식을 가지는 순간 결국은 그 사람은 협상에 있어서 철저히 우위를 가지고 상대방과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 사람이 아니어도 돼. 저 사람이 아니라도 플랜 B와 플랜 C는 시장에 많아. 라는 구도로 접근을 하면 기본적으로 처절하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협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도 이는 협상의 기술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협상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협상을 조금 기술적으로 잘해볼까가 아니고 이거는 본질적으로 내가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접근할 것인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아주 치열한 시장 환경에서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고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상황에서 1년을 뒤돌아봤을 때 중요한 평가 요인, 스스로가 성장했는지의 중요한 평가 요인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저는 바로 이 대체 불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1년, 여러분들이 2020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작년에 비해서 지금 이 순간 더 대체 불가능해졌나? 나의 대체 불가능성이 0부터 100의 스펙트럼 속에서 몇 퍼센트 정도대의 위치에 있을까? 대체 불가능성이 0인 사람은 처절하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고요. 대체 불가능성이 비교적 100에 가까운 사람들은 절대로 끌려다니지 않는 협상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 한 해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고 업무에 집중을 하면서 나의 대체 불가능성을
어떻게 더 공고히 견고하게 확보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치열하게 고민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이 베트나는요, 여러분들 베트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실 때 좀 실무적으로 어떻게 내가 베트나를 활용해 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무적으로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기업의 M&A가 일어날 때도 기업들이 치열하게 이 베트나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을 펼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까르푸라는 기업 들어보셨죠? 까르푸라는 기업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나요? 있었죠.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2006년도까지 까르푸가 있었는데요. 2006년도에 한국 시장에서 결국 철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리는 이 마트 시장에서는 까르푸가 아주 절대 강자 중에 하나인데요. 이 까르푸가 우리나라에서 철수를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M&A 협상을 하면서 이 베트나를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까르푸 코리아는요, 1996년도에 처음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당시에 아주 큰 기대감을 안고 까르푸가 아주 공격적인 투자를 해나가면서 10년 동안 무려 27개의 점포들을 대대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확보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무려 27개의 대형 점포들을 대대적으로 오픈을 하면서 국내 시장을 장악하려는 시도들을 했지만 생각보다 대한민국 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당시에 압도적인 강자였던 이마트가 있었고요. 2위 사업자였던 롯데마트가 있었고 당시에 홈에버라는 업체도 있었지만 또 외국계 기업인 월마트도 시장에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10년 동안 수천억 원을 들이면서 시장에 대대적으로 공격적인 포지셔닝을 점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10년 뒤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3위 안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초라한 성적만 냈을 뿐입니다. 까르푸 글로벌 입장에서는 아주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이었죠. 10년 동안 아시아 변방에 있는 그 조그마한 나라에 대대적으로 수천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결국은 MS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는 3등 안에도 들지 못하자 까르푸 글로벌에서는 2005년도에 철수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까르푸가 국내 시장에서 철수를 하는 플랜을 세우기 시작하는데요. 자, 까르푸 코리아가 철수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27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안에 국내 시장에서 철수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가장 먼저 접근했던 전략이 무엇일까요? 까르푸 코리아는 철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대대적으로 대형 매장들을 하나씩 더 늘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005년부터 2006년 사이에 대형 점포를 무려 5개를 더 확장을 하면서 27개에서 32개에 가까운 마켓, 27개에서 32개까지로 까르푸 매장을 늘려나갔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뻔하죠, 여러분들. 까르푸 코리아를 조금 더 매력적으로 포지셔닝 시켜서 시장에서 좋은 가격을 받고 빠져나가기 위해서 대대적인 투자를 전략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까르푸 코리아의 국내 매장 개수는 32개가 됐고 그러자 1위와 2위 차이가 그렇게까지 나지 않았던 상황에서 2위였던 롯데마트가 1위였던 이마트를 넘볼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임팩트를 가진 매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마트 시장에 있는 모든 플레이어들이 이 까르푸를 아주 매력적인 매물로 보고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1위였던 이마트뿐만 아니고 가장 공격적으로 접근했던 것이 바로 롯데마트였고요. 3위였던 이 홈에버도 아주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하고 까르푸를 인수합병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롯데마트가 아주 공격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매력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까르푸와 롯데마트 측의 협상이 결렬될 때쯤 까르푸는 재빨리 베트나 이 협상 결렬 대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마트와 컨택을 하면서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압도적인 1위 사업자였던 이마트는 까르푸가 물론 매력적인 매물이면 분명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실한 리스크들이 보인다고 판단을 해서 까르푸와 협상을 하면서 또 다른 베트나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월마트였죠. 즉 까르푸와 협상을 하는 이마트는 월마트라는 베트나를 확보하면서 협상을 해 나가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까르푸는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원래 가장 공격적이었던 롯데마트는 협상이 잘 안 됐고 그 다음에 이마트는 또다시 베트나를 확보하면서 협상을 해오니까 본인들도 협상의 우위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베트나를 확보를 합니다. 그게 바로 홈에버입니다. 즉 시장에서 이 까르푸라는 매력적인 인수 매물을 두고 기본적으로 이런 구도로 협상이 전개됐고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까르푸는 결국 홈에버에게 인수합병 당하고요.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이마트는 월마트라는 아주 알짜배기 매물을 인수합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트 시장은 압도적인 이마트, 그 다음에 롯데마트, 그리고 홈에버 이렇게 재편성이 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까르푸의 인수합병 사례에서 기존의 기업들이 M&A를 하는 과정에서도 본인의 협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베트나를 얼마나 치열하게 확보하고 서로 뺏고 뺏기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더 실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봐서요. 베트나와 관련된 실무적인 고민들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나는 협상 결렬 대안입니다.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나는 베트나가 있고 상대방은 베트나가 없고 이게 최선이고요. 최악의 상황은 나는 베트나가 없는데 상대방은 베트나가 있다. 이게 최악의 상황입니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극단적인 케이스는 많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어설프지만 양쪽 다 베트나가 있는 케이스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죠? 자, 이럴 때는 그럼 누가 갑이냐, 누가 을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양쪽 다 베트나가 있습니다.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일까요? 이럴 때는 그 베트나를 비교 분석해봐서 보다 현실적이고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재빨리 취할 수 있는 베트나를 확보하는 쪽이 갑이겠죠. 즉 나는 일주일이면 곧바로 대안을 찾을 수 있어요. 비용도 별로 들지 않아요. 근데 상대방은 우리와 협상이 결렬되면 거의 3개월, 4개월 고생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갑입니다. 그죠? 근데 반대로 그 반대면 우리는 얘네들이 아니면 거의 6개월 고생을 해요. 얘네들은 우리 아니어도 돼. 하루 만에 바꿀 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처절하게 을일 겁니다. 그죠? 즉 실무적으로 봤을 때 베트나가 양쪽 다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매력적이고 구체적인 현실 가능성 있는 베트나를 확보하는지에 따라서 갑을 관계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실무적으로 또 한 가지 고민은 협상 테이블에서 과연 내가 베트나를 언급하는 것이 맞나? 라는 고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협상 테이블에서 베트나를 언급하면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가 싸해지겠죠. 협상 테이블에서 A와 B가 협상을 하는데 B가 A를 압박하기 위해서 계속 C 이야기를 하고 D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베트나를 코멘트하고 언급하는 것은 극도로 민감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내가 베트나가 확보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인지시킬 필요는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반드시 내가 내 입으로 상대방을 면전에 앞두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협상 전에 제3자를 통해서 살짝 흘릴 수도 있고 언론을 통해서 알게 할 수도 있고 협상이 끝나고 나서 어떤 방식으로 내가 베트나가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 더 전략적이고 세련된 방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베트나의 존재를 상대방이 알린다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압박을 심리적으로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베트나를 언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일이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내 입으로 상대방을 면전에 앞두고 베트나를 언급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까지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베트나와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쭉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갑의 포지션에서 협상을 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항상 갑일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을일 수도 있고 을이면 다행이죠. 정일 수도 있고 병일 수도 있고 무일 수도 있고 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생각보다 우리가 갑을 대하는 협상 상황, 갑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내가 조금 열위에 있는 그런 협상 상황에서 어떻게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몇 가지 대안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을 상대하는 을로서의 협상의 자세.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멘탈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협상에서도 열위에 있는데 멘탈까지 무너진다면 협상을 시작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협상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갑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말 한마디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면서 흔들리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사실 파악해 두실 필요 있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 갑을 관계의 근원이 무엇인지 구조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을인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을인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협상 결렬 대안이 딸리나? 그리고 이 구도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뒤집어 엎거나 아니면 다시 우위의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장기적으로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파악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이 갑을 관계가 이렇게 싹 뒤집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 단기적인 노력으로 갑을 관계가 뒤집히면 그거는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겠죠. 사실은 대부분의 갑을 관계는 아주 오랫동안 고착화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현실적으로 갑과 을을 뒤집을 수 없다면 현실적인 접근 방식 중에 한 개는 어떻게 하면 을 중에서도 갑의 입장에서 비교적 가장 나은 을이 될 것인가 관점에서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세일즈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세일즈 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세일즈 중에 한 개가 이제 제약회사의 세일즈. 왜냐하면 병원 입장에서는 워낙 선택지가 많아요. 대부분의 약들은 신약이 아니고 복제약들이 워낙 많고요. A라는 약이 아니라도 비슷한 케이스의
효능을 가지고 있는 약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러니 베트나가 많다는 것이죠. 병원 입장에서는, 의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이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유독 힘든 협상 중에 한 개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신약이에요. 그래서 특허가 20년간 보장이 돼 있어요. 이러면 오히려 이 제약회사가 갑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아주 특별한 케이스죠. 그죠? 자, 을의 상황에서 내가 갑을 구도를 단기적으로 바꿀 수 없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을들 중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을이 될 것인가? 특히 을들 중에서는 어떻게 하면 가장 대체 불가능한 을이 될 것인가?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제가 조금 조언을 드리자면요. 이 갑을 관계에서 이 갑질을 한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상대방은 본인이 갑질을 하고 있는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을의 입장에서 단순히 구도가 갑을 관계가 아니고 갑질까지 당하고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당연히 인지하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전에 저 사람이 본인이 갑질을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상대방이 갑질을 한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본인이 본인 입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3자를 통해서 아니면 적절한 타이밍을 노려서 상대방에게 본인이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을들끼리 연대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죠? 갑과 을이 싸우는데 갑을은 1대1의 관계에서는 힘든 구도일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을들끼리 연대를 해서 갑과 함께 힘의 균등을 맞춰서 상대방과 한번 겨눠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쉽지 않은 갑을 관계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비교적 방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협상력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 즉 베트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고요. 자, 지금부터는요. 협상을 할 때 수문이해 관계인이라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상을 할 때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궁극의 의사결정권자들끼리 나와서 협상을 하는 경우들은 실무적으로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면 A라는 기업이다, B라는 기업이다. 대표이사들끼리 나와서 단판을 짓는 그런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이죠. 대부분은 비즈니스 협상을 함에 있어서 실무자들이 협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실무자들이 협상을 할 때 실무자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포인트는 저 사람이 궁극의 의사결정권자가 아닐 것이다. 그럼 저 사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 것인가?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어떤 사람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누가 궁극적으로는 의사결정권을 확보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수문이해 관계인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여러분들이 부동산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아주 단순한 아파트 매매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봐도 아파트 한 채를 매매하는데도 생각보다 다양한 수문이해 관계인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법률적으로는 등기부등본을 떼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실질적인 협상 당사자여야 되지만 이 형식적인 협상 당사자들 이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이 단순한 거래에도 아주 많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측의
가족들이 영향을 미치겠죠. 생각을 해보시면 저만 해도 이사를 간다라는 것은 가족들의 동의 없이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죠? 양측 다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스무니의 관계인 또 누가 있을까요? 공인중개사가 있겠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대부분의 부동산을 공인중개사를 끼고 그분들의 조력으로 협상을 하고 실제로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매도인 측의 공인중개사 또 매수인 측의 공인중개사도 협상에 있어서 영향력을 미칠 겁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기존에 만약에 이 세입자가 있었다면 세입자가 언제 나갈 건지, 그리고 세입자가 집을 보여줄 건지 말 건지, 세입자가 집을 어떤 상태로 썼는지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또 아파트를 매매를 한다, 부동산을 매매를 한다라고 할 때 실제로 우리가 아무런 담보도 끼지 않고 전부 다 100% 현금을 가지고 거래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그러면 이제 저당권을 잡아서 부동산 담보를 설정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은행 측의 담보, 대출 담당자, 그다음에 저당권을 등기를 하고 이런 행위들을 하는 법무사님들, 세무사님들, 국세청, 등기처 이런 곳에서도 이 단순한 거래에도 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할 겁니다. 즉 내가 협상을 함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당사자들이 이 거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대표적인 간단한 사례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에 한 개가 바로 미식축구죠. 이 미식축구가 슈퍼볼이라고 하는 결승전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프로볼이라고 하는 올스타전이 열리는데요. 여러분들 이 미식축구의 올스타전이 2016년도까지 매해 거의 한 도시에서만 열렸습니다. 딱 2해를 제외하고는 한 도시에서 열렸는데 그게 어디냐? 바로 하와이였다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1971년부터 시작을 해서 1980년부터 2016년도까지 2해를 제외하고는 하와이에 있는 알로하 스타디움에서 이 프로볼이라고 하는 올스타전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실제로 프로볼이라는 올스타전이 열리고 나서 생각보다 첫 해, 두 해, 세 해 동안 이 흥행에 완전히 실패하게 되면서 올스타들이 참여를 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다는 것이죠. 이 NFL이라는 단체에서는 어떻게 하든 이 올스타전을 흥행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모든 이벤트 기획을 다 해놓고 뚜껑을 열어보니 결국은 올스타들이 참여를 하지 않아서 낭패를 본 케이스들이 몇 해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NFL이라는 단체에서 어떻게 하면 이 올스타전을 열 때 올스타들을 전부 다 참여를 할 수 있게 만들까를 고민하다가 이 올스타전에 올스타들이 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올스타들은 그 기간 동안 나는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좋아. 나는 그냥 올스타전 참여 안 할래 라고 생각했던 케이스가 워낙 많았다는 것이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 프로볼은 올스타전 일주일 전이었기 때문에 시즌 오프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올스타들은 오히려 이 시즌 오프 기간에 올스타전에 참여하기보다는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기를 절대적으로 선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NFL이라는 단체에서 결국 이 올스타전을 하와이라는 장소로 바꿔서 진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올스타전에 올스타들이 참여 안 한 이유가 결국 가족들 때문이었다면 하와이로 장소를 바꾸게 되면 가족들이랑 다 함께 여행을 즐기면서 올스타전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서 기존의 이 NF라는 단체에서는 선수들에게 협상을 몇 년 동안 했지만 이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않자 이 선수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숨은 이해관계인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장소를 바꾸면서까지 그다음에 비행기 티켓을 보내주면서까지 하와이의 최고급 리조트를 전부 다 예약을 해주면서까지 숨은 이해관계인들을 공략해서 결국 슈퍼스타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자, 부동산 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NFL의 올스타전 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협상을 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사람들이 나의 협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협상을 하시기 전에 한 번쯤은 이번 협상이 생각보다 내 마음대로 진행이 되지 않네. 혹시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력일까?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력일까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간이 되신다면 저는 숨은 이해관계인 맵을 한번 그려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숨은 이해관계인 맵은요, 기본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있고 협상 상대방이 있습니다. 양쪽 측의 협상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의사결정권자와 실무자 사이에 어떤 사람들이 포지셔닝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그리고 이 중간에 또 위치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기본적으로 도식으로 한번 그려보고 각각의 도식에서 포지션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파악을 해보고 협상을 진행을 해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시고 그 의사결정권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세밀하게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의 협상력과 관련돼서 협상에 있어서 가불관계를 규정지을 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협상학에서는 베트나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베트나는 협상 결렬 대안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 베트나가 실무적으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기업의 케이스, 그다음에 M&A의 사례,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역량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베트나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과 베트나가 확보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협상의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베트나라는 개념 이후에 숨은 이해관계인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내가 협상을 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중요한 협상일수록 숨은 이해관계인들의 존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숨은 이해관계인 맵을 그려서 접근을 해보기를 권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베트나의 개념과 숨은 이해관계인 개념 두 개 다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적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이 승자의 협상법을 한번 실무에서도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협상 전문가 류재현 변호사였습니다.